1945년 8월 초 일본 시모노세키항의 어두운 부두. 윤여옥은 미군 OSS의 비밀 접선책이 마련해준 낡은 밀수선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야스무라의 그림자와 최대치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미군의 특수정보원으로서 고국 조선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임무는 장하림과 마찬가지로 일제 패망 직전의 조선 정세를 정찰하고 미군 상륙에 필요한 전략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현해탄, 검은 바다라는 이름처럼 여옥의 귀환 길은 고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위조된 신분증과 일본군 기밀 문서가 숨겨진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모든 감정을 이 바다에 던져넣고 오직 생존과 임무라는 두 개의 답만을 남기려는 처절한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옥 씨, 이 배는 일본 해군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입니다. 항해는 사흘이 걸릴 겁니다. 절대 누구와도 대화하지 마십시오. 조선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가시오. 미군 OSS의 동양인 요원이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했다. 배의 갑판에 홀로 선 여옥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시모노세키의 불빛이 아닌 상해 위안소의 악몽이었다. 야스무라가 그녀에게 속삭이던 비열한 사랑과 그의 아이를 잉태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여옥은 그 아이에게 야스무라의 아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생존 의지의 증거이며 새로운 조선에서의 삶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어야 했다. 현해탄 위에서 가장 여옥을 괴롭힌 것은 최대치의 기억이었다. 상해에서 그녀는 대치와 헤어질 때 극도의 냉정함을 보여주었지만 그와의 치열했던 사랑과 갈등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대치는 이념의 광기에 사로잡혀 변해버렸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배가 거친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여옥은 대치와 함께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대치를 사랑했지만 그의 폭력과 집착은 결국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여자도 아니다. 나는 윤여옥,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존재다. 여옥은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장하림에 대한 연민마저도 독립. 투사로서의 약점이 될까 두려워 잘라내려 했다. 하림에 대한 감정은 그녀에게 순수했던 과거의 잔재였으나 지금의 여옥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그녀는 현해탄의 물결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새겨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밀수선은 어둠을 틈타 부산 그네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접안했다. 여옥은 훈련받은 대로 육지로 올라섰다. 낯선 조선의 땅은 3년 전 위안소에 끌려갈 때와는 또 다른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제의 패색은 짙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잔혹함이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다. 부산에서 경성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여옥은 일본인 승객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녀는 일본어가 유창했으며 그들의 문화에 익숙했기에 가능한 위장이었다. 그러나 부산역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쳤다. 바로 스즈키 형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부민관 투탄 의거 관련자들을 쫓아 부산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모든 경성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삼엄한 검문을 실시하고 있었다. 여옥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미군 OSS의 보고서와 일본군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임무 실패는 물론 그녀의 임신 사실까지 탄로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여옥은 즉시 침착함을 되찾고
매우 오만하고 짜증이 가득한 일본인 귀부인을 연기했다. 당신들,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열차에 탑승하려는 나의 남편은 총독부의 고위관리야. 나를 붙잡고 시간을 낭비하면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여옥의 완벽한 일본어와 오만한 태도,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날카로운 신경질은 검문하는 일본 순사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임신한 귀부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고위 관료의 아내를 신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 여옥은 그렇게 차가운 기지와 완벽한 연기로 스즈키의 그림자를 피해 경성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경성에 도착한 여옥은 하림이 활동하는 병원 근처의 비밀 연락처를 찾아갔다. 그녀의 임무는 하림과 접촉하여 공작 임무를 공동 수행하고 독립운동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경성거리는 부민관 투탄 의거의 여파로 삼엄한 경비와 군사동원령으로 혼란스러웠다. 여옥은 자신이 겪었던 상해의 혼란보다 더 억압적이고 피폐해진 고국의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여옥은 자신의 위장 신분을 일본인 사업가의 미망인이자 재력가로 설정했다. 이 신분을 통해 그녀는 고위 친일파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국일관 기생 김정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냉정한 독립투사였다. 그녀의 임무는 매우 위험했다. 만삭의 몸으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이중 생활을 해야 했으며 임무의 성패가 곧 뱃속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무게감을 견뎌야 했다. 윤여옥이 경성에서 임무를 수행한 지 며칠 후 그녀는 극적인 상황에서 장하림과 재회했다. 하림은 초토작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부민관 의거로 체포된 동지들의 구출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다. 그는 우연히 김정혜가 감시하고 있는 위험한 친일파의 파티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하림은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윤여옥을 발견했다. 오랜만입니다. 장 의사. 경성에서는 처음 뵙는군요. 여옥은 먼저 하림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과거의 따뜻함은 사라진 서늘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림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여옥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녀의 완벽한 일본인 귀부인 위장과 차가운 눈빛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여옥의 배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것을 보았다. 하림은 감정을 억누르며 완벽한 친일파의 자제의 말투로 응수했다. 이런 윤씨 부인. 상해에서 뵙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모는 여전하시군요. 남편분은 안녕하신지? 하림은 여옥의 아이가 야스무라의 아이임을 짐작했지만 짐짓 모르는 척했다. 여옥은 하림을 사람들이 없는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금능에서 당신이 보낸 암호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과거의 감정은 현해탄에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옥의 단호한 선언은 하림의 심장을 갈랐다. 그는 그녀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결단을 이해했지만 사랑을 완전히 지워버린 그녀의 냉정함에 괴로워했다. 알겠소, 윤동지. 나는 당신의 임무 완수를 위해 의사로서 그리고 정보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하겠소. 하림은 동지라는 단어를 힘주어 발음하며 그들의 관계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두 사람의 재회는 순수한 사랑의 불꽃이 아닌 시대의 비극과 공작, 임무의 긴장감이 얽힌 위험한 협력 관계의 시작이었다. 현해탄은 그들의 모든 감정을 집어삼켰고 남은 것은
광복을 향한 두 개의 고독하고 강인한 의지뿐이었다. 부민관 투탄 의거의 피바람과 일제의 잔혹한 초토작전의 여파 속에서 장아림과 윤여옥은 경성에서 가장 위험한 협력 관계를 시작했다. 이들의 재회는 과거의 뜨거운 연애 감정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이라는 냉철한 대의와 개인의 비극을 공유하는 전우회를 기반으로 했다. 하림은 총독부 병원 의사로서의 지위와 친일파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제의 최고의 기밀을 빼냈다. 여옥은 일본인 사업가의 미망인이라는 위장 신분과 미군 OSS 정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이용해 경성, 사교계와 암흑가를 오가며 미군 상륙에 필요한 전략 정보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빛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거울이기도 했다. 그들의 접선 장소는 주로 하림의 병원 숙직실이나 여옥이 운영하는 고급 밀실 카페였다. 여옥은 하림에게 북한에 남아있는 최대치 세력의 동향과 미군의 구체적인 상륙, 계획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림은 이에 화답하여 일제의 최후 방어선 배치도와 경성 내 친일파들의 비밀, 자금 이동 경로 정보를 넘겨주었다. 장 의사, 미군은 곧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은 경성 시내의 일본군 군수 창고 위치입니다. 김정혜 동지의 조직이 이 창고를 습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십시오. 여옥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윤 동지, 나는 의사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는 부상병들의 이동 경로와 약품 보관소의 위치뿐입니다. 군수 창고 정보는 너무 위험하오. 하림은 망설였으나 여옥의 차가운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겠소. 당신의 임무 완수가 곧 광복의 속도를 앞당길 테니. 하림은 자신의 의수를 이용해 부상당한 독립운동가들을 비밀리에 치료했고 여옥은 이들을 위한 은신처와 피난 자금을 제공했다. 그들의 공조는 피와 돈, 정보가 얽힌 냉혹한 비즈니스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민족애라는 뜨거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하림이 여옥과 재회했을 때 그는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미 여옥이 상해 위안소에서 일본군 야스무라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었다. 여옥은 임신 사실에 대해 하림에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아이가 야스무라의 죄악의 증거가 아닌 자신이 겪었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생존의 결과이자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이를 품고 임무를 수행하는 고독하고 강인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하림은 여옥의 임신 사실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병원 숙직실에서 정보를 교환하던 중 하림은 여옥에게 조심스럽게 약 봉지를 건넸다. 이것은 태아와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것이니 거부하지 마시오. 여옥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림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장 의사.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 시대를 살아남은 생명의 상징일 뿐입니다. 당신은 의사로서 나를 도우면 됩니다. 하림은 여옥의 비극적인 선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여옥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꼈지만 감히 과거의 연인으로서 그녀에게 다가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위안소의 비극으로부터 여옥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은 아이를 위해 헌신하려는 연민으로 승화되었다.
하림은 야스무라의 그림자를 지우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최후의 사랑이자 가장 큰 속죄라고 생각했다. 어둠의 가장 큰 상징은 북한에 남아 혁명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최대치였다. 부민관 의거 이후 스즈키의 수사망은 최대치와 장하림의 과거 관계에 집중했다. 스즈키는 최대치가 부민관 의거에 자금원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림을 통해 최대치를 유인하려 했다. 최대치는 북한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숙청을 주도하며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장하림이 미제국주의의 스파이가 되어 조선혁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가 흘러들어갔다. 최대치는 하림의 친일파 아들이라는 위장, 신분과 미국에서 돌아온 의사라는 배경을 배신과 타락의 증거로 확신했다. 최대치는 남한으로 극비리에 연락책을 보내 하림을 감시하게 했다. 여옥은 이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하림에게 경고했다. 대치가 당신을 혁명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보낸 자객들이 경성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곧 우리 공작의 안전입니다. 여옥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림은 최대치가 여옥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이를 빌미로 더욱 광적인 행동을 할 것임을 짐작했다. 하림은 여옥에게 대치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아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하림은 최대치와의 재회가 이념의 충돌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파국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1945년 8월 초 일제의 패망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에는 징용을 피해 도망치는 민중들과 본토로 도망치려는 일본인들로 혼란스러웠다. 대의당의 주요 인사들은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비밀리에 해외로 도피하기 시작했고 부민관 의거로 입은 타격은 일제의 권력 공백을 가속화했다. 하림은 병원에서 광복 직후 조선인의 보건과 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공작금 중 마지막 남은 부분을 이용하여 의료시설과 식량 창고를 미리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에게 독립은 단순히 일제가 물러나는 것을 넘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민중에게 인간적인 삶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했다. 여옥은 자신이 확보한 미군의 상륙 지점 및 시간에 대한 최종 기밀 정보를 하림에게 전달했다. 이 정보는 김정의 조직과 연계하여 일제의 마지막 저항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이 정보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앞당길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가 임박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경성에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여옥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림은 여옥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연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시대의 비극을 함께 짊어진 전우에 대한 경의와 안부를 담은 마지막 악수였다. 반드시 성공하고 당신과 아이를 빛의 세상에서 다시 만나겠소. 그때는 의사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신을 지키겠소. 하림은 여옥의 뱃속의 아이를 야스무라의 아이가 아닌 자신이 지켜야 할 조선의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빛과 어둠의 장은 독립이라는 희망의 빛과 개인의 비극이라는 어둠이 가장 첨예하게 교차하는 순간을 가린다. 빛 장하림과 윤여옥이 모든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민족 해방이라는 데에 아래 마지막 힘을 모으는 헌신. 김정일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필사적인 저항. 어둠 최대치의 이념적 광기가 하림과 여옥을 향해 다가오는 공포. 여옥이 겪어야 했던 위안소의 그림자와 뱃속의 아이가 짊어져야 할 비극적인 출생의 비밀. 하림은 여옥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비밀리에 마련된 안전가옥으로 피신시켰다. 그는 이제 경성에 홀로 남아
스즈키의 감시와 최대치의 자객이라는 이중의 위협 속에서 광복의 새벽을 기다려야 했다. 1945년 8월 10일, 하림은 병원 옥상에 올라섰다. 멀리서 들려오는 미군 폭격기의 희미한 엔진 소리가 광복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하림의 눈동자에는 곧 다가올 빛에 대한 희망과 그 빛을 보기 위해 치러야 했던 피의 대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민족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최후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